엄마. 네. 그럼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엄마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 눈치를 받아야 되고 자기 인생의 대표이사가 나한테 자꾸 위탁변형 체제로 계속 가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선택 못하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대기업 자문 그 그룹사들 자문하다 보니까 조단위 부자들 많이 만나요. 조단위 부자들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죠? 별로 좋지 않아요. 돈은 많이 주죠. 돈은 많이 주는데요. 그분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돈이 안 많으면 뭐예요? 건강은 해쳤어요.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투영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좀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섭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다 뭐예요? 잔소리죠. 잔소리지. 제가 어제 가슴 설레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고3이거든요. 막내 아들이 고3인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운동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대. 저희 아들은 이제 체대 질주라고 해서 체대. 축구 선수 출신인데 축구를 하다가 코로나에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아이가 축구를 그만뒀어요. 얼마나 심하게 코로나에 걸렸냐면은 3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네, 학교 못 갈 정도로 운동을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하는 친구가 게다가 이제 골키퍼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순간 꿈이 꺾여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 그 아이한테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축구는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하자니 평소에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 공부가 물론 점수 따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공부를 하겠죠. 자기는 축구 감독이 되겠다는 목표를 다짐했어요. 축구 감독. 그래, 너는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짧게 선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독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감독 어떤 감독이 되고 싶어? 얘기했더니 꿈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자기는 국대 감독이 되겠대요. 오야 국가대표 감독이면 국대 감독하면 그다음 뭐 할 건데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까지 가고 있대. 그럼 국대 감독보다 EPL 감독이 높은 건가?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 감독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좋아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근데 공부를 안 해. 체대를 가려니까 저도 옛날 생각해가지고 체대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체대를 하려니까 공부 너무 열심히 해야 돼. 이 등급이 3, 4등급인가 그런 거예요. 우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너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시무룩해가지고 잘 모르겠대. 그래? 그러면 그냥 방송대 가도 괜찮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때 짜증내서 아빠는 왜 말끝마다 방통대야? 왜 내 삶의 기준을 방통대로 정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있긴 하겠죠. 나는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이거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제 운동하고 와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운동을 해요. 체대 입시 준비를 하려고. 3시간 동안 빡세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애가 너무 피곤한 거야. 자려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저리 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 저리 가. 나 아빠랑 잘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엄마 자리를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큰아들 방 가서 잤어요. 큰아들은 이제 군대 갔거든요. 그 방이 비어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아이 방에 가서 자고 저는 막내 아들이랑 간만에 같이 잤어요. 같이 자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꼭 잡았죠. 손을 잡고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내 아들 볼에 뽀뽀하면서 손을 딱 잡고 자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끌어안고 배에 앉혀놓고 이렇게 자는 거 너무 많이 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대 간 큰아들한테도 뽀뽀를 하고요. 막내 아들한테도 뽀뽀를 합니다.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받아줘요? 그럼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저 중학교 딸인데 막 뭐라고 하거든요. 딸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아빠가 잘하면 딸도 허락할 수 있어요. 아들이랑 이제 끌어안고 포옹하고 뽀뽀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기 때문에 큰아들은 22이죠 벌써. 근데 이제 카츠야를 가서 카츠야에서 열심히 군복무는 한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카츠야가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도대체 군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일요일까지 시간 보내다가 들어가요. 또 그게 너무 좋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저녁에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저희 집안에서 매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게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이야기하고 이거만큼은 제가 절대 놓지 않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점수 30점 맞는 거 괜찮아요. 저희 두 아들은 검정고시예요. 일반 학교를 안 보냈어요. 죄송한 얘기가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 네, 저는 일반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예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경쟁이에요. 얘가 시험을 못 봐야 제가 올라가잖아요. 대안학교, 일반 학교를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를 보내니까 얘도 치고 쟤도 치고 다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가르쳐주면서 이야기하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1순위가 아이한테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나 행복해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도 그렇고 막내아들한테도 그렇고 행복하니? 오늘 행복해? 오늘 어땠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오늘 했어? 라고 이렇게 듣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일반 학교를 갔었을 때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얘기에 답을 못했었어요. 맨날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본인이 왜 이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저희 큰아들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엄청 잘했는데 막내 아들은 수학을 왜 공부했는지 모르네. 축구 선수가 수학을 할 이유가 별로 없긴 하잖아요. 수학 점수 받으면 맨날 10점, 20점, 고3인데 30점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지 인생에 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경영권을 회수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제는 놔줄 때 놔줘야 돼요. 아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이 인생에 대해서 아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서포트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자거든요.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3년, 5년, 7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기술이 미래에 상용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선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망할 수가 되게 많아요. 이걸 엔젤 인베스터라고 하거든요. 엔젤 투자자.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가족발로 하면은 3F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3F라고 하는데 패밀리, 다시 말하면 우리 대표님이 뭔가 사업할 때 누구한테 돈을 제일 먼저 빌려요? 가족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프렌즈, 친구들이에요. 물론 은행 친구도 있고요. 상호 신용부부 친구도 있긴 하겠죠. 그건 대출인 거고, 그죠? 세 번째 F는 뭐예요? 세 번째 F가 풀, 바보들이에요, 바보. 풀.
3년, 5년, 7년 후를 내다보고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투자하는 바보들, 그들을 엔젤 인베스터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이 엔젤 인베스터입니다. 지금까지 한 55개 투자했어요. 굉장히 많이 투자했죠.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와이프가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이 돈을 집에 갖다 줬으면 우리 집이 진짜 야, 집 한 채는 더 샀겠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만 10년 정도 개인 돈으로만. 네. 집 한 채를 사도 많았죠.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잘 될 것 같은 거는 세라젬이에요. 세라젬 전 교수거든요. 세라젬 아직 비상장이에요. 예, 성장 안 했어요. 세라젬 지금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13년 전부터 자본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투자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쌀 때 투자했죠. 저도 성장하면은 이미 상장한 회사는 다 오를 때까지 오르는 회사고요. 비상장은 성장하지 않을 때 투자해서 완전히 액면가로 투자하거나 다시 말하면 그냥 1,000원, 2,000원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찍고 있나? 뭐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1,5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기업 가치는 1조 밸류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에 투자했으니까 기업 가치가 1조를 넘었으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갖고 있겠죠. 어떻게 저는 이게 노후예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이거 잘 되면은 어떻게든 잘 됐으니까 물론 다 줄 거긴 하지만 네.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상장 주식이고 비상장 주식이고 투자해서 어쨌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노후 걱정 절대 하지 마. 이미 다 해놨어 라고 이야기해도 와이프는 걱정을 하지 마. 저도 이제 나이가 25이니까 퇴직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로서 퇴직할 나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몬드라운 대학교를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어요. 호서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호서대 너무 좋기는 한데 호서대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운 대학교에 교수로 옮기고 내년부터 대학원을 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진행할 거예요. 그 외국의 대학교의 교수는요 정년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고 건강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70, 80 어떻게 보면 그냥 영원한 현역으로 살다가 죽고 싶어요. 스페인 몬드라운 대학교를 학교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요. 그 학교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 이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제가 수십 년 동안 밀고 있던 키워드랑 똑같은 키워드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는 스페인에 있는 한 신부님이 만든 학교예요. 몬드라곤 대학교를 만든 분이 호세마리라고 하는 신부님이셨어요. 이 신부님이 1943년도에 바스크 지역, 스페인 북부죠. 프랑스 남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바스크 지역이 원래 독립 국가예요. 스페인어도 안 쓰고 프랑스어도 안 쓰고 바스크 언어를 써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점령했던 것처럼 스페인이 바스크를 점령해서 이 바스크 지역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령이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립국가의 꿈을 갖다가 접어버린 거죠. 근데 그 지역이 너무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살다가 신부님 한 분이 그 지역에 부임을 하셔서 너무 못 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직업학교를 만들었어요.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을 배우고 그 직업을 얻을 수 있게끔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업학교를 세운 거죠. 그 학교를 13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13년 동안 운영을 했더니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선발을 했어요. 그 5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협동조합. 그게 최초로 만든 몬드라곤 협동조합, 울고르라고 하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예요. 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업이 협동조합이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을 했냐?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협동조합의 매출이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협동조합의 매출이 스페인에서 전체
그룹사 매출 중에 7위예요. 그럼 매출이 얼마 될까요? 1조? 5조? 17조예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 신분직이 만든 이 작은 협동조합이 커져서 성장을 해서 매출이 17조가 됩니다. 17조 매출을 찍고 협동조합은 120개로 늘어났고 이 성공 사례들 다 모아서 뭘 한 거예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몬드라곤 대학교예요. 협동조합을 키웠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딱 만든 학교가 몬드라곤 대학교고 이 몬드라곤 대학교가 19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반 학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오면 첫 번째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요.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둘이 셋이 마음에 드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 협동조합 법인 하나를 만들고 친구들끼리 마음에 드는 애들이랑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를. 다시 말하면 법인 하나에 본부가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의 본부가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2개 본부에 소속돼 있고 어떤 친구는 3개 본부에 소속돼 있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 실제로 이거 정말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못 올리면 졸업을 못해요. 네. 매출을 올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있죠. 이 학교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법인을 만들고 팀 빌딩을 해요. 원팀이 되게끔 팀 빌딩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본인이 호기심을 느꼈던 거, 시장에서 이거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거, 그거를 막 찾아서 공부하고 이거를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매일 고객을 만나요. 그래서 학점 포인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고객을 만나는 포인트예요. 고객을 여긴 안 나와있긴 하지만은 1000명, 1500명 이렇게 만나요. 그 포인트가 이들의 학점이에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공부해야 되겠죠.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마케팅 공부를 같이 해요. 비즈니스 모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공부해요. 다시 말하면 실전으로 배워요. 실전으로. 그래서 수동적인 아이들, 딱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서 이대로 가면은 돼라고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뭐하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5년 전에 대한민국에 가지고 왔어요. 내년에 돼서 대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학생들을 이번에 가서 또 만났어요. 6월달 또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오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제품 중에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가져가면 가장 돈 되는 게 뭐지? 이거 찾아요. 이거 찾아서 얼마 전에 저한테 교수님 저 카카오 모빌리티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서비스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동이잖아.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주차장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 도입하고 싶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니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주정부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이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정부와 만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우리 몬드라곤 대학의 코치님들이 다 어레인지를 해요. 같이 만나요. 그 뷰티 제품 얼마나 줘요 우리나라 그죠? 뷰티 제품을 이번에 몇 개를 가져갔어요 애들이 샘플을 가져가서 팔아본다고. 가져가서 팔아보고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예 그냥 계약하고 파는 거죠. 재밌는 건 처음에는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애들이 오냐? 사업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다 와요. 사업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다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얘들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있는 이런 학교 집어넣으면은 나와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큰일 나겠다. 자기 주도성만큼은 무조건 기르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저희 청년자기사업회를 운영을 하면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대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만나봤겠죠? 취준생까지? 그럼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똑같은 패턴. 첫 번째, 책을 안 읽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책을 안 읽는지 진짜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노래를 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1년에 무조건 책을 100권 읽어요. 세인트 존스 대학 들어보셨어요? 세인트 존스 컬리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하버드라고 얘기 안 해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고 하죠.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 리버럴 아츠 컬리지. 이런 학교는 훨씬 더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보내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내요. 그럼 거기 세인트 존스 대학교는 1년에 책을 갖다가 25권씩 4년 동안 100권을 읽게 하는 학교예요. 똑같은 커리큘럼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1년에 네가 100권을 읽으면 네 인생 바뀔 거야. 너 몇 살이니? 물어봐요. 저 25살. 다섯? 30살 될 때까지 1년에 100권씩 500권만 읽어봐. 500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500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요 융합과 이 컨버전스가 일어나요. 커넥티비티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저 책에서 얘기하는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연결되고 융합이 돼서 오 이게 이야기였구나 이게 이야기였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책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을 다 못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AI가 나오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기능 뭐예요?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생각해요? AI가. 내가 몇 단어 주면 얘가 그냥 답을 탁탁탁탁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답 나오는 기계야. 얘한테 다 물어봐. 나는 얘한테 물어볼 답만, 물어볼 질문만 딱딱딱 생각하고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의 근육회로가 굳어져 버려요. 야, AI 시대에 더 큰일 나겠는데? 그럼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죠. 지금 대학생들이 리포트 쓸 때, 논문 쓸 때 AI 써요 안 써요? 고등학교 애들 수행 평가할 때 AI 써요 안 써요? 100% 씁니다. 재밌는 건요 파워포인트 보면 다 알아요. 파워포인트 보면 거의 다 비슷해. 여러분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 뭘로 만들었을까요? 제스파크? 제미나이? 캔바? 노트북에를 클로드로 만들었어요. 이거 사무팀 금방 만들어요. 가이드만 잘 주면. 대신에 디렉션이 명확해. 디렉션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디렉션이 명확해야 되죠. 초안을 80%는 얘가 다 만들어요. 나머지 20%는 디테일한 것도 내가 다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야 안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LG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LG전자가 전 세계에 한 60개, 70개 나가 있겠죠. 그죠? 현대차도 80개 나가 있겠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나라에 맞게끔 광고, 마케팅,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에 맞게 광고, 마케팅, 홍보를 하려면은 얘가 전략을 짜야 되죠. 그리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광고 에이전시 써요? 광고 에이전시 다 쓰죠. 제1기획 같은, 이노션 같은 경우 다 쓰죠. 그럼 40개 국가에 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0개 국가에 나가 있는데 이걸 갖다 10억씩만 써도 얼마예요? 400억. 100억씩 쓰면요? 4천억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보다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를 AI 에이전트를 써서 이거를 대체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실리콘밸리 대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광고 기획사 애들이 에이전트 애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그 전략을 어떻게 짜고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성공한 케이스는 뭔지 그들과 주고받았던 메일 내용들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모든 내용들 메일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들 이 내용을 다 긁어 모아서 뭐예요? AI를 학습시켰어요. AI를 학습시켰어요.
자, AI가 제일 잘하는 건 뭐죠? 학습을 제일 잘하는 그 다음은요? 평균을 내는 걸 제일 잘해요. 평균. 그렇죠? 패턴을 분석해서 평균을 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답은 뭐예요? 평균에 유사한 답이요. 평균 값이 아닌 내용이 나오려면 여러분의 나다운, 로우 데이터가 나다운인 거예요. 내가 실행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추진했고, 내가 뭔가 실행해서 나왔던 나의 결과물, 나의 생각들, 나의 철학들, 나의 생각들이 들어가야 로우 데이터에 그게 AI도 이 양반은 평균을 수정하지 않는데? 얘 평균 밖에 있는 애인데? 평균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내용으로 커스텀해 주겠죠. 로우 데이터가 그래서 나다운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 수렴하는 내용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평균에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평균을 제일 잘하는 게 AI라고 했잖아요. 다 대체된다. 평균에 수렴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제일 잘하는 게 평균을 만드는 이유는 보니까 평균에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AI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시도하고 나의 경험과 가치를 만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몇 년, 몇십 년 동안에 각 나라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 다 갖다가 평균을 내고 거기에다가 가이드를 주면서 실제적으로 고도화시켰더니 각 나라별로 마케팅, 글로벌 홍보 에이전트가 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광고 홍보 에이전시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아니, 시니어 마케팅보다 더 잘하는 얘가 있는데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 맡겨버리겠죠. 그러면 100억씩 40개국에 주던 돈이 어떻게 돼요? 절감이 되겠죠. 이게 다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4천억이요.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현대자동차의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 팀장이 들었어요. 오땡땡 팀장이 교수님, 저희는 80개국 나가 있는데요. 저희도 1년에 쓰는 광고 홍보 비용이 너무 많아요. 조단이래요, 조단. 자동차 나올 때마다 차 정보 다 홍보해야 되니까. 교수님, 이거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저 회사랑 이야기하시죠. 그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한국에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가 실리콘밸리는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 20명이었다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5명. 근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영업이익이 15명이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높아졌겠죠. 앞으로 사람 채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경영 컨설팅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경영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가 엑센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센추어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출이 조단위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인력을 파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봐야 전략 컨설팅을 옛날에는 의뢰를 받아서 수십억씩 돈을 주고 컨설팅 의뢰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략 보고서 누가 제일 잘 써요? 얘가 제일 잘 써요. 컨설팅 회사 의뢰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략 컨설팅 보고서를 받았는데 실행은 누가 해야 돼?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생각보다 실행을 못해. 이거 어떻게 하지? 보고서는 기깔나게 나왔는데 실행을 못하니까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컨설팅 회사한테 야 너희 고급 인력 있잖아. 인력 좀 우리 파견 좀 해줘. 우리 전략 이거 나온 거를 너희 직원들이 와서 실행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5,000명이던 직원이 3만 명까지 넘게요. 엑센추어가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한 거죠. 일본 기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을 대체하자. 어떤 사람? 실행을 잘하는 사람. 전략을 주면은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을 잘 못하니까 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돈을 더 주고라도 이 사람을 써서 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냥 대체할 것 같아요. AI 툴로, AI 에이전트로 이런 걸로 다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맥킨지, 에이티커니 이런 회사들은
전략 보고서를 누가 썼어요 옛날에? 주니어들이 썼어요. 주니어들이 쓰는 보고서를 지금 누가 써요? AI 쓰면서 얘들은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뭐냐, 현존 직업의 47%가 AI가 대체한다고 하는데 더 대체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많이 대체되긴 하겠지만 많이 또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회를 보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등장하겠죠. 교육 시스템은 지금 한 10년에 한 번씩 계속 변하거든요. 대한민국 너무 많이 자주 변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수능 보는 아이들 또 다 바뀌죠. 어떻게 해요? 걱정이죠. 네, 저도 걱정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라 그냥 빨리 털고 졸업하지. 학습 시간이 지금 최상위 1위. 근데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어때요?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습관. 학은 돼. 학원 가서 다 공부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습이야 돼. 습이. 루틴 만드는 거, 습관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 만드는 거. 자, 둠이라는 회사 아시죠? 정세진이라는 회사에 만든 거. 둠은 뭘 하는 회사예요? 운동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혹시 딜라이트룸이라는 회사 들어보세요? 딜라이트룸이라는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 다운로드 받은 앱이에요. 알람앱이에요. 알람앱. 아침에 깨워주는 앱이에요. 근데 얘네가 작년에 매출액이요 480억이었어. 영업이익이요 270억이에요. 말도 안 되죠? 앱 하나가, 사람 깨워주는 이 앱 하나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시는 거지만은 얘가 계속 울려. 문제를 풀어야지만 알람이 꺼져. 화딱지 나는 거지. 문제를 갖다 계속 풀다가 못 푸니까 걔 깰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을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깨워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알람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해. 그런 회사들은 뭐예요? 다 루틴, 습관을 만들어주는 회사죠. 저 뒤에 계신 우리 이도영 대표님 아까 손 들어주세요. 저분도 아이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있는 있어야 돼요. 앉아있으면서 실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뭔가 늘릴 수 있거나 앉아서 뭔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거나 뭔가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학생 행복도 최하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그럼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갑자기 왜?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이럴 수 있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상태다. 그럼 다행이고. 잘 키우면 아이한테 안 쪼져. 네. 공부하라면 안 하지. 네. 그러니까 행복하지.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여러분 AI가 모든 걸 대체할 때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경쟁력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모? 외모. 이거 참 서명을 하면 또 외모도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뭐가 됐으면 좋을까요? 실행력. 네. 실행력.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KSA 모델을 뽑아요. 기업에서. Knowledge, Skill, Attitude. 여러분 Knowledge하고 스킬은 차이가 커요? 안 커요? 클 수도 있긴 하지만 가르치면 돼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Attitude는요? Attitude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Way of life예요. 내가 삶을 살아온 방식이 Attitude예요. 그래서 Attitude가 안 좋은 친구를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이 Attitude를 어떻게 찾아요? 같이 팀빌딩 하면서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인턴 생활을 하는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 힘들어요. 정직원이 되면 내가 싹 바뀌거든요. 페이크를 정말 잘 써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해봐야 되는 거죠. AI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나다움이 될 거예요.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에요. 자기 색깔이 명확한 친구들인 거죠. 자, 색깔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몽대네요. 어몽대. 예, 쟤나 저쪽에 있는 친구나 이쪽에 있는 친구나 평균에 수렴하니까 누굴 뽑아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쟁이 하나도 없는 거죠. differentiation.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차별화 능력이잖아요. differentiation. 우리 회사의 차별화 능력은 이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차별화 능력이 뭐예요? 아유 무슨 뭐 걔나 걔 다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투자해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와서 아베크로비를 찍거나 아니면은 아디다스를 찍거나 나이키를 찍거나 베트남 공장 가면 그렇죠. 베트남에서 똑같은 공장 생산을 하긴 하지만 나오는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같은 공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쟤네랑 뭐가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쟤는 나랑 별 다른 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 쟤를 뽑을게. 똑같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differentiation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차별화는 관점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와 실행의 차이예요. 내가 똑같은 걸 보고 남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걸 보고 나는 남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야기 던졌는데 사람들이 다 야 너 그거 틀렸어 difference가 wrong이 아니잖아요. 다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짜증냈던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 애플의 핵심 브랜드 에센스는 뭐예요? think different예요. 우리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남과 다르게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실행합니다. 이게 핵심 가치였거든요. 근데 남과 다르지 않으면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가치와 대표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같아요? 같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같다고 얘기하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랑 쟤랑 같다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야죠. 제가 어떻게 쟤랑 같습니까? 저희 생각과 저희 가치와 저희 신념과 저희 생각은 저희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은 어때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difference라고 이야기하면은 넌 다르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difference가 wrong, 틀렸어 하니까 애들이 다른 이야기를 못해요. 못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폴 너의 이야기를 좀 해보래. 저는 할 얘기가 없었거든. 영어도 못하는데 뭐 할 얘기를 해. 근데 수업에만 들어가면 자꾸 폴,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제 생각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잘 했겠어요? 당연히 못했겠지. 그래서 I have no idea. Sorry, I have no idea. 난 잘 모르겠어.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매번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5번째인가 6번째 수업 때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폴,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짜증나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교수님,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에서 교수님이 야,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판서하시고 우리는 다 받아 적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오케이 끝.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때 교수님이 웃더라고요. 미안. 무섭더니 이렇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야 그게 네 생각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게 그게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게 네 생각이 네 의견이잖아. 그래서 나보고 너 질문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요. 질문하지 말라고 나한테. 근데 교수님이 박수 쳐줬어요. 그게 네 생각이야 폴. 그거 얘기하라고. 그거 얘기하라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런 거였어? 그 다음 수업부터 그냥 있는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그냥. 안 되는 영어로 말해라 모르겠다. 그냥 한국은 이렇게 했더니 야 되게
이상한 나라구나.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크레이지 코리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이 나다운이라는 이 최고의 경쟁력이 딴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미,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그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설계하는 거. 그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억, 암기, 수학, 계산, 글쓰기, 추하는 거 누가 다 잘해요? AI.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해요. 저 앞으로 이거 하면은 애들 절대 안 시킬 거예요. AI한테 다 시키지. 보세요. 근데 나다운 관점과 이야기. 이것도 일정 부분은 내 로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해줘요. 그래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은 내가 해야죠. 감정과 공감 능력. 저 공감 능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어떨까요? 공감력이 더럽게 없네. 엊그저께도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너는 공감력이 그렇게 없니? 나는 공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 능력이 제로래. 저희 아들도 똑같이 얘기해.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 나 공감해주는데 왜? 용돈 줄 때만 공감한다는데? 이 공감 능력, 감정, 맥락을 이해하는 거. 맥락을 이해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앞뒤, 전후, 좌우 설명이 없으면. 그죠? 근데 인간은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앞뒤, 전후, 좌우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센스 있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AI가 아직 그걸 못해요. 근데 요즘에 온토로지가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문제야. 신뢰기반 인간관계. 앞으로는 커뮤니티가 훨씬 중요해져요. 여러분 여기 모이는 거 다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AI가 커뮤니티 할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다시 말하면은 지능을 입혀서 AI를 입혀가지고 걔가 날 대신해서 막 돌아다니면은 뭐 언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애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놀겠어요? 미쳤어요. 그쵸? 왜 걔랑 놀아? 우리끼리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의뢰를 드립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교수님,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아유, 막내가 참 거시기해요. 교수님, 이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에 좀 속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예요? 저희 재단이 후원하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후원 받은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적 판단과 취향, 이거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리고 삶의 의미 찾는 거, 삶의 의미 찾는 거 AI가 대신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유니버셜 하이 인컴을 계속 얘기해요.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고소득을 제공하는 시대가 20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우리 1분기에 57조였나요? 그쵸? 내년에 얼마 한대요? 480조 한대요. 내후년은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이야기 들으면요, 한 3년, 4년 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0조 시대거든요. 1000조 시대. 와, 오늘 코스피 7천 넘었죠? 3점은 다 갖고 계시죠? 하이닉스는 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회사가 견인하고 있는 건지 나머지 회사들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전하고 어려워요. anyway, 근데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나라에서 1인당 500이든 600이든 다 고소득을 주어지는 시대가 20년 후에는 올 것이다 라고 앨런 머스크가 계속 떠들어요. 그래, 그때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여러분, 놀아야죠. 그쵸? 노세 젊어서 그죠? 언제까지 놀 건데? 호모 루덴스긴 해요. 우리가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어 놀면 힘들어서 못 놀아요. 그쵸? 노는 것도 근데 한계가 있죠. 놀다 지쳐요. 놀다 지치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놀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다 누려봤어. 쾌락도 누려보고 즐거움도 누려보고 해보고 싶고 다 해봤어.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내가 죽어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뭔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사회가 올 거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할 것이다. 아니면 화성 가서 종교에 귀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 귀의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명상이든 그게 종교가 됐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주 5일 근무하다가 여러분 500, 600이 생기면 주 5일 근무할까요? 인당 500, 600이에요. 4명 가족이면 얼마예요? 2,400이에요. 그죠? 인당 500씩 주어지면은 4명 가족이 2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며칠 일할까요? 주 5일 근무하고 싶다. 손 들어볼까요? 다 일 안 하시겠다니. 주 4일. 이분들은 양심 있는 분. 주 3일. 그쵸? 다 주 3일 할 거 아니야. 주 3일 하면 그 주 3일 할 동안 뭐예요 다? 나머지 4일 동안 놀겠죠? 놀기만 할까? 놀다 지친다니까요. 언제나 놀다 지쳐. 그러면 놀다 지쳤을 때 정말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인문학자들이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AI가 이것만큼은 할 수 없거든요. 자, 학원, 과외, 성적관리 지금까지 해온 것들 AI 시대에 의미가 없는 걸까요? 네,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뻘짓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만의 경험이에요. 나의 로우 데이터인 거죠. 나의 모든 데이터가 쭉쭉 되는 거죠.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이런 교육은 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자, 여러분 시대 때 사지선다였죠. 지금은요? 오지선다. 하나 늘었네. 그렇죠? 오지선다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서 체크를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그 토익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3개월이면 900점을 넘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뭐 팩터를 딱 분석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800, 900을 나온대. 모르셨구나. 해커스터 얘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인력 중심의 교육의 시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라질 거예요. 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정답 찾는 애를 뽑을까요? 안 뽑아요. 정답 누가 더 잘 찾아요? A가 훨씬 잘 찾아요. A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팩트 체크하라고 하면 팩트 다 체크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낼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그리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아이가 성장하고 이길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아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 교육 모델 어땠어요? 지식을 주입하고 시험 보고 점수하고 GPT가 의대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얼마 전에 시험 봤는데 의대 국가고시에 합격했죠? 수능 영어 만점 맞았어요. 그거 아시죠? 원어민한테 수능 보라고 하면 만점 못 맞는 거. 이게 이거라고? 얼마 전에 시인 한 분이 자기 시가 국어에 교과서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내 시가 교과서에 올라갔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봤대요. 자기 시를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나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6문제가 다 틀린 거야. 씨, 내가 쓴 시를 내가 풀었는데 내가 틀렸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자가 이 시를 쓴 의도는 뭘까? 누가 더 잘 알아요? 저자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쓴 저자인데 나는 이 의도를 썼는데 답이 틀렸어. 그래서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수능 출제위원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시라.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출제자의 의도. 이게 말이 돼요? 웃기는 거잖아요. 암기한 지식은 AI한테 완패하죠. ROI 마이너스 투자 가능성 굉장히 높죠. AI 시대 교육 모델은 어때요? 액션 베스트 러닝. 아까 몬드라운 대학처럼 실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요. 경험을 쌓으면서 시장에 부딪히면서 다시 말하면 부딪히는 건 뭐예요? 시도하고 무언가를 갖다가 착수하는 게 그게 안트로포시이에요. 그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들만이 갖고 있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안트로포식이에요. 질문을 만드는 능력, 생각을 자꾸 안 하니까 요즘에 AI한테 야 네가 질문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질문을 나 대신 만들어내.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기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팀, 아까 얘기했죠. 팀으로 움직이는 팀 프로모십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 문제는 모델이다. 그 다음에 해보면서 배운다. 실행하면서 배운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계승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계승.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십 년간의 철학, 갖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네트워크 모든 것들을 저희 제자 15명한테 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15명의 제자를 선발했어요. 한 명은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100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어요. $100를 가지고 3개월 동안에 $3만 만들어 봐요. 다 성인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7구년이에요. 제일 많은 친구가 7구년이고 제일 젊은 애가 27살 년생이죠. 27 몇 년생이죠? 2000년생 제 친구라고요. 2000년생과 79년생이 같이 온 거예요. 내일부터 1년 내내 저랑 $100 프로젝트 해요. 뭐 하는 거냐? 남의 물건 팔아봐. 네 물건 팔지 말고 남의 물건 가져다가 팔아봐요. 남의 물건을 팔면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근육을 치르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찾아야 되겠죠. 그 찾는 능력. 그리고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겠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요. 세일즈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에요. 남의 물건을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복잡하게 되죠. 그 문제에 복잡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액션 베이스 러닝 형태로 이 교육 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거를 해야 돼요. 빠른 것이 늦은 것을 이기고요. 행동이 지식을 이기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실행 베이스로 움직이는 형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교육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자, 우리 아이가 나다움을 찾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나다움을 찾는다. 여러분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의미, 재미, 책 있는 대로. 우리 아이한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이거 찾아 써봐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써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는 이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보람 있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써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남들보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시도해서 다르게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재미예요. 그래서 뭐래요? 돈을 벌어보는 능력. 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몬드라곤대학교에서 들어오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의미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연습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벌려요. 재민이가 그래서 대학교 2학년까지는 엄마 아빠들이 등록금을 줘요. 3학년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안 줘요. 지들이 벌어서 하면 4학년 때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용돈을 받아요. 그 매출이 1억 넘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매출 1억 넘게 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콩콩 터지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 세상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투영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거를 현장에서 배우니까 애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왜 중요하고 이게 왜 가치 있는가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재미 영역들 그리고 머니 영역들 이 세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도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시도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나 이거 가치 있네? 난 이거 이 의미가 있구나. 나한테 이게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이구나. 본인 스스로가 실행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 훈련을 갖다가 조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켜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AI를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AI 코딩, AI 활용, 클로드가 다 해버리니까. 30만 원짜리 클로드 쓰시는 분. 네. 30만 원짜리 클로드를 쓰면요, 웬만한 컨설턴트보다 훨씬 더 보고서도 잘 만들고요. 심지어 웹페이지도 다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바이브 코딩 들어보신 분, 바이브 코딩. 네, 바이브 코딩 해보셨어요? 클로드가 그냥 내가 가이드를 몇 번 읽고 주면요, 내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퍼블리싱까지 다 해요. 실제로 돌아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단위의 제품을 얘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솔로프로너죠. 사람을 뽑을 필요 없고 같이 할 필요 없고 혼자 창업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사용의 목적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툴은 뭐예요? 툴일 뿐이에요. 이 툴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창업을 할 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창업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모두의 창업을 이야기할 때 안트로프로십의 정의를 하면은 가장 첫 번째가 problem define이에요.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define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AI 도구를 쓰면 돼요. 다시 말하면 도구를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도구를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본인이 생각하면서 배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 도구부터 배워. 좋죠. 좋은데 이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Why를 묻는 능력. AI는 How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Why를 묻죠. 그래서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는 AI가 내려줄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왜 해결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디파인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발견하는 능력.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뭐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문제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수학 점수 몇 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100점이죠? 솔직히 100점 맞죠? 그렇죠? 이상적인 점수 100점이에요. 현실은 몇 점이에요? 60점. 갭이 40점이에요. 그죠? 이상과 현실의 갭이 40점. 이게 문제야. 갭이 40점인 게 문제야. 그럼 이 갭이 왜 생겼을까? 이거를 밝혀내야죠.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일단 수학이 싫다. 공부하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다. 앉아있지는 않는다. 앉아있으면 그냥 잔다. 문제를 안 푼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킹핀이 되는 원인 문제가 뭔가 그걸 디파인 하는 거예요. 그 프로블럼을 디파인 하는 능력. 이 디파인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회의 발굴을 해줘야 돼요. 오픈 디파이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암 환자, 전 세계 위암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1억 명이라 치면은 위암 환자는 1억 명의 시장인 거예요. 1억 명의 위암 환자가 아프고 고통받는 커다란 시장. 다시 말하면 프로블럼 사이즈는 마켓 사이즈. 10억 명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 그 10억 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부터 해요. 문제를 디파인하고 이 문제를 나답게 해결해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도전하는 게 그게 창업이에요. 그래서 AI가 협업하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이 능력들은 그 다음인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하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어디다 쓸 것인지,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그냥 계속 배우는 거. 이걸 툴 쇼핑한대요. 툴. 이것은 트렌드를 추종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추종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 트렌드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툴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지, 그거를 보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디파인하고 해결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 시대 필요하면 AI를 잘 쓰는 능력도 있긴 하지만요, AI에게 무엇을 시킬지를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AI한테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걸 모르고 쓰는 거하고 알고 쓰는 거는 전혀 다르다. 10년, 20년 후에도 나 살아남는 직업 뭐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장례지도사. 현우야 살아남겠다. 우리 현우 전공이 뭐죠? 저 장례산업문화학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다 죽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죽을 거예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현우는 너무 바빠지겠네. 그렇죠? 여러분 10년, 20년 후에도 여러분의 직업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요? 네? 어떤가요? 네? 누구래요? 주부. 주부.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 읽어보시면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1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란 디스토피아 100년 후, 다시 말하면 2036년, 아직 오지 않았죠. 2036년 요 지역을 내다보고 쓴 책이 멋진 신세계예요. 그 책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1993년도에 나왔던 데몰리션 맨 영화예요. 실베스터 스탈론, 산드라 블록, 웨슬리 스나이프스 3명이 나왔죠. 자, 실베스터 스탈론이 외국 그 미래에서 산드라 블록이 예뻐 보여서 치근덕거려요. 치근덕거리니까 산드라 블록이 너 나랑 자고 싶은가 보구나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좀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드라 블록이 갑자기 곡을 써요. 그리고 뭘 쓰는 거예요? VR 쓰는 거죠. VR을 쓰면서 성행위를 해요. 실베스터 스탈론은 박적들이 지금 쳐다보듯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올더스 헉슬리는 세상이 밖에 나가면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종족 번식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버추얼, 사이버에서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우성과 열성이 나누어질 것이다. 계급 사회가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간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종족 번식을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시콜로라는 영화 보신 분. 시콜로라는 영화는요, 브루스 윌리스가 집안에만 있고요, 자기의 아바타가 세상을 돌아다녀요. 자기는 안 나가요. 왜? 바이러스가 참고해서 위험하니까 안 나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올더스 헉슬리가 봤던 멋진 신세계는 아이를 안 낳는 시대예요. 그리고 남자의 정자와 남자를 채취해서 인큐베이팅해서 애를 낳는 시대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라진 시대, 생식이 사라진 시대. 자, 10년, 20년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만드는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업을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걸 생각하잖아요. 자기 사업을 통해서 집을 만들고 업을 만드는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기획을 배워요. 기획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업을 실제적으로 기획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업을 갖다가 기획하고 업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보시면 살아남는 영역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감정과 관계를 케어하는 것,
돌봄의 영역들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단기 케어는 살아남겠다. 어르신들 뭐 돌봄 서비스 하는 것들은 살아남을 거다. 창의, 미적 판단, 다시 말하면 AI가 만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이나 기업가의 창조나 AI를 감독하거나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살아남을지는 시장에 접촉해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해요. 확실한 건 뭐예요? 주식회사 나의 관점에서 나의 브랜드, 나라는 삶을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가 업을 만들고 내가 나의 브랜딩을 가지고 나의 프로덕트와 나의 스토리로 나의 컨텐츠로 승부하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갖다가 시켜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면은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직업 결정이 어때요? 두렵지가 않아요. 시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끊임없이 해본 친구들은요, 어떤 걸 하도 해요. 그 시도를 통해서 자기만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업을 찾는 것보다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아이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권유. 네. 그 우리 정혜신 박사가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권유. 근데 권유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 해보면 어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유가 아이한테는 권유가 아니라 압박일 수도 있죠. 엄마 아빠께서 권유를 하는 것보다는 누가 권유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해도 안 들어요. 형, 누나, 오빠, 언니가 해요. 저희 아들을 보면요, 제가 이거 해봐 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저희 제자들이 오잖아요. 저희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나요. 근데 정한 형이 왔고 건희 형이 왔어. 그럼 정한 형이랑 건희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정한 형이 시킨 거는 새벽 2시까지야. 야, 그래서 야, 정한아, 너 계속 와라. 너 계속 와. 제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인데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이야기하면은 잔소리가 아니더라. 왜냐면 이 형은 그 분야에서 좀 아는 것 같아. 아빠가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당장 멈췄으면 좋겠는 거 뭘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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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드네. 비교와 통제. 비교와 통제. 자꾸 아이를 다른 사람, 옆집 아이랑 비교, 저기 이때랑 비교. 비교당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자기다움이 있는 아이는요, 비교당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요. 저희 아이, 막내 아들은요, 수학을 10점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도 듣도 못한 점수를 가져간 거야. 놀래가지고, 야, 너 괜찮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당당하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오씨, 저 웃긴 소리네.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하면서 다음에 잘해온 게 30점이에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파티를 하세요. 왜? 준이가 시험 너무 잘 봤다는 거야. 몇 점 맞았는데? 57점 맞았대. 57점 맞았는데 파티를 하자고 제가 놀래. 아니 57점 받고 파티하는 지금 우리밖에 없을 거다. 아니 왜 파티하는 거야? 지난번에 30점 받았잖아. 당신 회사에서 실적 더블하면 파티해야 하네. 사실 성취자만 딱 50점 맞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족발사서 파티를 했어요. 비교와 통제, 저도 힘들거든요. 비교하고 통제한다는 건 거예요. 경영권이 아이한테 아직 안 온 거예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주기는 어렵긴 하겠죠. 근데 하나하나씩 정권을 이양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경영권을 이양하셔서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행복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 친구한테 5년 동안 하버타를 배웠어요.
제 친구 아리엘 헤치키라는 친구가 유대인이 받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탈무드상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탈무드상을 받았대. 이 친구가 사바스데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이 친구들은 하죠. 사바스데이 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랑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해서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르쳐요. 아빠가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질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록하는 뭘 기록하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나서 20대 할아버지가 썼던 것들, 그러니까 21대 할아버지, 23대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석했던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할래? 그걸 기록해 놓은 걸 토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라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 이렇게 되게 커요. 이거를 넘기니까 첫째 장은 비어 있어요. 왜 첫째 장 비어 있냐? 배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둘째 장 넘기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기에 1대조 할아버지부터 자기네 10몇 대조 할아버지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무서워. 이 기록. 유대인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남는 거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었고 배움에 대한 것밖에 없었고 탁월해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줄 것들 유산이 가장 좋은 거는 기록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남긴 것들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이 비교와 통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죠.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부부가 여러분 많이 싸우실 거예요. 저는 와이프랑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용인으로 이사 갔거든요. 용인으로 이사 간 이유는 장인 장모 처제까지 모시고 살다가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처제님 결혼시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용인으로 이사 왔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계속 살기 힘들었어요. 7년간 모셨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은 장인 장모 처제가 있잖아요. 방이 4개였거든요. 방이 4개면은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인어른방, 장모님방, 처제방, 그리고 저희 계시방.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방 하나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늦게 들어가가지고 눈치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시니까 거의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게 된 거죠. 처음 20년 만에 서울 떠나왔어요. 서울 떠나온 이유가 그것도 있긴 했지만 혁신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인 수지에 혁신학교가 있다 해서 혁신학교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잘못된 정보를 캐치한 거예요. 혁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였어요. 일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큰아들이 학교폭력을 받기 시작해요. 5학년 때 시퍼렇게 몸들어서고 6학년 때 거의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협박을 당해서 경찰 입회하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간 거예요. 일반 학교가 일반 학교와는 안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서울대를 가면 좋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그 시대에 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아이는 핸드폰이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고3 아이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들어와야 들어왔구나 이렇게 몰라요. 근데 지난 9년 동안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컸어요. 비교하고 통제가 아니라 자율권을 주고 네가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같이 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고 아이 대신 결정하고 쓸모없는 관심사. 여러분 아이가 쓸모없는 관심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가 쓸모있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쓸데없는 일을 하죠. 그 쓸데없는 일을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것도 뭐예요? 다 경험이에요. 쓸모없는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자양분이 된다. 교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빨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생신이셔가지고 네, 교수님 생신 축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쓸모없는 관심사를 갖는 거에 대해서 공부는 아직 왜 쓸데없이 그런 거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네? 게임도 K고딩이 게임하는 게임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 돌아와요. 그럴 줄 알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다렸어. 얘가 약속을 했거든.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좀만 기다리면 돌아와요. 군대 가면 더 돌아와요. 고1 때까지 기다렸는데 저희 아이 지금도 게임해요. 대학교 들어가서 게임 할 거 안 할 거 해요. 통제한다고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통제할수록 더 싸움만 일어나요. 여러분 어머니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통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했죠? 저는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빨간 깍지를 붙여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셔서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돈 벌러 가셔야 됐고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 통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알아서 컸어요. 저희 신기한 게 3남매가 다 알아서 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통제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는 통제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통제 안 하는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균형적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해보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시간을 킬타임하는 활동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도 고민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고민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고민하기 전에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만나는 사람을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라 형들, 언니들, 누나들, 오빠들 이런 커뮤니티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살짝 제공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저 형 개멋있네. 저 언니 진짜 괜찮은 언니인데 닮고 싶은 언니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형이 있으면은 저 형 다니는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돼요. 저희 큰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큰아들이 저희 제자 중에 S대 나온 애가 있어요. S대가 나온 애가 있는데 걔랑 이야기를 하면은 밤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대.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여행을 같이 보냈어요. 일본 여행 4박 5일 여행하는 동안 형한테 세뇌 당한 것 같아요. 좋은 세뇌를 당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깨우치면서 알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한다기보다는 비교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자율권을 주면서 대신에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좋은 커뮤니티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AI 시대의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이야기할 때 기술의 변화와 이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영역에서 빵! 빅뱅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욕망 덩어리죠.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비즈니스는 뭐예요? 뷰티 비즈니스죠.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비즈니스는 뭐예요? 교육 비즈니스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욕망을 채워주는 비즈니스는 F&B 비즈니스.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비즈니스는 뭐예요? 럭셔리 비즈니스.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유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교집합이 빵 터진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AI가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것을 실제적으로 인문학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주고 보람을 갖게 하고 감동을 주고 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 통해서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스킨십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영역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패턴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찾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연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AI보다 아직까지는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AI는 답을 빠르게 찾죠. 인간은 무엇이 좋은 질문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은 AI 출력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 AI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가가 되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아이가 창업을 해야 돼요. 모든 아이가 창업을 할 수가 없죠. 어제 김희경 대표랑 이야기할 때 교수님,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됩니까? 여러분, 대표가 되는 역량이 있는 사람 따로 있기는 해요. 사랑판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랑판을 걷고 계시죠. 네.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스트레스를 못 버티는 사람 어떻게 해요? 대표하면 안 돼요. 이명호 대표님 잘 버티고 계시죠? 네. 이 버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님 15명 들어서 지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좀 나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버티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대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고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표하면 절대 안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지는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책임지는 영역 안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업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앙트로포너십은 앙트로파한테의 합성어거든요. 사이에 무언가를 시도하고 착수하다는 뜻이에요. 시도하고 착수하고 도전해서 무언가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앙트로포너십이라고 얘기해요. 기업가 정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전해서 시도해봐서 이거가 주는 의미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앙트로포너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창업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셋. 직장에 다녀도 똑같아요.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는 게 기뻐요, 슬퍼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면은 회사에 다니는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 의미가 뭐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보람있고 가치 있는 걸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몰입할 수 있는 일,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회사에서 내가 계속 한다 그러면 도파민이 팡팡 터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재미가 별로 없어. 근데 재미없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일 속에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머니는 당연히 나오겠죠. 회사 다니니까. 그러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머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어때요? 와 드디어 출근이다. 행복해. 야 빨리 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표들은 어떨까요? 대표들이 신나요? 대표들이 가장 힘든 날은 언제예요? 월급날이에요. 쉬는 날과 월급날. 쉬는 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월달 도대체 얼마나 썼어 보지? 월급날 왜 이렇게 빨리 와? 다른 거예요 입장. 그렇죠. 그래서 기업가 근육을 키우는 실전 훈련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내가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할 게 두려워서 아이들이 도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을 때 많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 50대 중반이라고 봅시다. 50대 중반에서 실패를 실제로 연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족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손현교 박사님, 손 박사님 50이 넘어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쵸?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긴 하겠지만은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을 때 물론 괜찮은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넘어져서 하도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팍이 탄탄해졌어. 괜찮아. 그럴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도 주부도 암스러운 코칭을 다 가질 수 있고요. AI 시대를 살아갈 때 나다움과 기억과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여기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해서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능력, 이게 나다움이고 기억과 정신입니다. 자, 성적이 좋은 아이와 나다운 아이 중 누가 AI 시대에 더 잘 살까요? 성적이 좋은 아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잘 살 수 있기는 하죠. 성적은 과거 시대이신 거예요. 그렇죠?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답을 찾아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앉아서 씨름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성실성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인내를 배우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찾아서 답을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다움은 미래의 신호다. 성격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하는 거, 표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성적 우승, 그렇죠? 고유관점, 열정, 자기 이야기. 나다운 아이는 뭐예요?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왜? 시도한 것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AI 시대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죠. 평균에 수렴한 아이들은 대체는 거 있잖아요. 얘는 평균에 수렴하지 않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 제가 저희 두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평균에 수렴하지 않고 차라리 극단으로 가. 극단에 있는 게 차라리 생존 가능성이 높아. 이건 되게 안정적이지. 안정적인데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대체되기 싫은 너는 양극단에 서서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너한테는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거야.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해하죠. 해볼 거 다 해냈네.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저희 카투샤 아들이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24살까지 줬는데 이런 미친 24살짜리까지가 어린아이네. 그래서 용돈 보내는 나한테 문자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걸 찾아서 보낸 아이가 기특해가지고 용돈을 보내줬어요. 야, 근데 너 이거 용돈 받고 너 뭐 해야 되냐면 책 읽고 아빠랑 토론하자. 오케이. 책 읽고 아빠랑 토론하자. 그래서 책을 읽고 아빠랑 토론하면은 용돈은 무조건 나. 하도 책을 안 하니까요. 암기 능력, 이거 빠른 계산 수능 어때요? 이거 잘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질문, 창의, 관계 판단. 질문, 창의, 관계 판단, 관계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A와 같은 땅에서 경쟁하지만 얘는 A가 못한 A를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가 지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넘버원 되겠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2등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유니크한 회사가 됩니다. 유니크한 회사. 너라는 아이는 세상 천지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크한 아이. 너를 대체 불가능한 아이로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너만의 경험과 가치와 너만의 컨텐츠와 너만의 스토리로 승부해야 돼. 남들 다 갖고 있는 경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1등은 AI한테 맡기고 유일함을 갖는 게 인간이어야 된다. 자기만의 독특함, 자기만의 유니크니스, 희소성을 가진 아이로 자기가 갖춰야 된다. 자, 아이의 주식회사를 어떻게 세워줘야 합니까? 여러분, 아이의 주식회사를 어떻게 세우셔야 되죠?
어떻게 세워줘야 됩니까? 경영권을 빨리 줘요. 네, 경영권 빨리 주셔야 돼요. 경영권 갖고 있지 마세요. 석정하지 마세요. 주세요. 주시고 그 아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모는 주주예요. 어쩔 수 없는 주주예요. 그렇지만 이 사회 그리고 모든 초기 엔젤 투자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이 부모의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도 넘기고요. 이 사회 전권도 넘기고요. 엔젤 투자의 것 내용도 다 넘겨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엑시트한다고 해요. 엑시트하세요. 엑시트하실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엑시트할 수 있도록 하나씩 넘겨주세요. 중학교만 가도 아이가 아빠 엄마랑 놀려고 해요? 안 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와이프랑 드디어 놀 수가 있겠구나. 지금 고3인데도 아직도 못 놀아요. 이놈 자식. 엄마 아빠 놀러 가려고 얘가 고3인데 자기들끼리만 놀러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요.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희는 11시만 되면 자요. 그 애가 1시에 들어오지 2시에 들어오지 몰라요. 그럼 애가 뭐 알고 있냐면은 참 아들이 고3이어서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는 자빠져 자네?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 인생이잖아. 네가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여기 간식다 해놨잖아. 네가 알아서 먹어 임마. 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 제가 좋은 대학 가라고 한 거 아니죠. 제가 축구하라고 한 거 아니죠. 제가 축구 감독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거 있는 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거 네 거 해. 제가 스페인 몬드라운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야, 한국 학교 가지 말고 몬드라운 대학을 가자. 그러면 너 학비 아빠가 교수라서 줄 수 있어. 거기 스페인 야 레알 마드리드도 있지. 얼마나 좋아. 애가 솔깃하긴 하더라고. 아직 결정은 안 했어.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아마 애가 겸손해질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 딱 첫 시험 보고 나면 애가 굉장히 겸손해져가지고 아빠 스페인 한번 가볼게 할 것 같아. 3월 모의고사 보고 애가 좀 겸손해졌어요. 근데 육모는 진짜잖아요. 육모 보면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아이예요. 여러분이 주주는 맞아요. 이 사회 결정권자 맞아요. 엔젤 투자자이기 맞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대표이사는 아이예요. 주식회사 여러분 아이 땡땡땡 주식회사 2차 주식회사 2주 저희 두 아이들 대표이사는 아이 본인이에요. 삶의 모든 의사결정권자는 얘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 구성 여러분이 멘토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지. 지가 이 사회를 구성하겠죠. 자기에 맞는 사람은. 그럼 저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지 형 누나들이 들어가겠지. 주주, 부모 가족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주식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빠 들어오지 마. 내 인생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엔젤 투자자 뭐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빼앗고 있잖아요. 제발 넘기라고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야기를 설명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 하도 지겹게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이제 두 아들이 잘 나가서 엄마 아빠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좀 살게. 그래서 아이의 정관을 만들어 주는데 그 정관이 뭐냐면요. 법이 주식회사는 다 정관이 있잖아요. 이 정자가 안정할 정자예요. 이 관자가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안정하다는 뜻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삶의 헌법이 정관이에요. 우리 삶의 헌법이 정관이에요. 모든 법인은 정관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정관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가치와 신념이 있어서 회사의 목적과 방향성이 담겨있는 게 정관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뜻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진심이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의 진심이 담겨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꽉 박혀 있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객들한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이 담겨있는 약속들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관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재난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제스터라고 디제스터. 영어 잘하시는 분, 디제스터는 재난이잖아요. 디스는 디스토피오,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에스터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중세시대에 배를 몰고 항해를 갔을 때 비바람이 오고 먹구름이 와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별이 디스토피오, 사라진 상태를 재난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게 재난이에요. 그때 뭘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고 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적어놓은 정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AI 시대 한국 아이가 더 취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더 취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 우리 아이가 클 때 뭘 보고 컸어요? 네? 부모의 뭘 보고 컸어요? 행동, 언행, 그리고 표정. 아이가 이거를 하면 엄마 표정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눈치를 보면서 안 하게 되죠. 근데 이걸 하면은 엄마 되게 좋아해. 박수 줘. 그럼 박수 주기 뭐 했어야 되는 거? 성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회 나가서 상 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 누구 보고 큰 거예요?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야, 이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기준이 없이 엄마 아빠 삶의 기준에 의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거기 시작한 거예요. 입력 최적화 교육 시스템, AI에게 완패하는 설계된 구조.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계산과 개인 경쟁, 규칙 내 최선의 효율성, 압도적 우세하긴 하지만 AI 시대는 다 뭐예요?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거, 별로 가치 있는 경우. AI가 못하는 것들을 한국 교육에 쓸모없다고 버려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육은 AI에게 지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 얘기하면 우리 손영배 목사님 또 교육혁신위원회 가가지고 이주열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교육혁신위원회에다가 하도 글을 많이 썼더니 더 이상 글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하도 많이 했더니요. 거기 계신 총장님들, 교수님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을 닫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냥 딴 데다 글 쓰자. 괜히 글 썼다가 무난정이 돌 맞는다고. 근데 뭐 돌을 맞아도 괜찮아요. 하도 맞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하도 맞아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땅을 갖다가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땅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분양하지 말고 국가가 소유한 땅에서 빌딩을 짓고 그래야 땅 가격이 안정화된다. 이게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토지 이론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빨갱이. 어휴. 저 돈 되게 좋아해요. 저 자본주의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퍼런스는 디퍼런스 wrong이 아닌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해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시켜야 된다. 어떠세요? 실패를 경험시키면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무조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는 많이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축구 잘 나갔었으면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3대2로 이겼는데 갑자기 얘가 두 골을 넣어가지고 스타가 됐거든요. 그때 저희 막내가 완전 기고만장했어가지고 엄마들이 막 이준 다 이런 거예요. 걔가 스카웃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기고만장이 전에 교만하니까 얘가 잘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요, make a lot of mistake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를 자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를 배우게 돼요. 빌 게이츠가 임원을 뽑을 때 항상 뽑는 사람이 기준이 있어요. 실패해본 사람을 임원을 뽑는다.
내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도전해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내재화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지만 실패하더라도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실패의 4가지 조건. 규모가 작은, 아주 작은 단위의 규모가 작은, 그리고 빠르고 성찰이 있고 부모가 구조하지 않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 그 실패를 꾸준히 해봐야 돼. 여러 번 해봐야 돼.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 자녀의 실패를 모두 막아주는 부모,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한 그 아이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본인이 그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나담과 기업가 정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레지던스,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기업가 정신은 뭐예요? 시도하는 거잖아요. 시도하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다가 어우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실질적으로 아이가 키워줘야 돼요. 근데 실패를 다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실패 구조가 소멸되고요, 회복 탄력성이 제로가 되고요, AI 시대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 되고요.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준대? 그럼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가 도와준대?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협업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협업을 잘 못하죠. 하고 싶어도 이 아이보다 점수를 내가 잘 받으려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짜 친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즈를 좀 많이 좋아해요. 재즈를. 도시에 여행을 갈 때마다 재즈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재즈는 즉흥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즉흥 연주. 무슨 얘기냐면요, 협업 능력이 중요한데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야 협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즈도 보면요, 1티어,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 fourth tier가 있어요.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first tier는 가격이 낮은 애들이에요. third tier, second tier, fourth tier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정말 이 first tier 드는 아이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은 악보가 없어도 상대가 연주하는 얼굴 표정 보고 상대가 연주하는 패턴만 보고도 금방 따라해요. 그러니까 협업이 가능한 거예요. 협업을 키우려면은 아이가 먼저 자기 실력, 자기 분야에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깊이 있는 뿌리 내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협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4명이 한 팀인데 한 명이 실력이 현저히 떨어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오고 진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를 끄집어서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도록 팀이 함께 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근데 몬드라운드학교는 해요. 몬드라운드학교는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가요? 어떻게든. 근데 몬드라운드 협동조합이 되게 웃긴 게요, 14% 룰이 있어요. 14% 룰이 있어서 전체 1년에 벌어들인 돈의 14%, 영업이익이 14%를 내요. 11조보다 더해요. 14%, 1억을 벌면 1,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협동조합 이 부채에다가. 7%는 미래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하고요. 7%는 넘어진 애들 있죠. 얘들을 일으키는 데 써요. 힘들고 어려운 회사 있죠. 걔네들 돕는 데 써요. 이게 팀 스피릿이에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돼요? 팀워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팀을 만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팀 협업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저는 재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보 없이 연주하고 들으면서 실시간 맞추고 정해진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실시간을 조율하는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가르치는 실전 방법은 팀 스포츠를 많이 하는 거예요. 팀 역할극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프리라이더가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프리가이드가 가장 존재하지 않는 게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3명이 한 팀이 되면 1, 2, 3가 각자 역할 맡아서 그나마 프리가이드를 다시 말하면 그냥 놀러 왔다 놀러 간 자리가 딱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갈등 해결에 대한 경험, AI는 팀원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즈 뮤지션 악보를 보지 않고 서로를 듣고 그것이 AI 팀이 될 수도 있겠다. AI 시대. 자, 2가지가 남았어요. 자, 아이한테 돈 어떻게 가르칠까요? 경제교육. 여러분 아이한테 돈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도 어려워요. 네. 제가 큰 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가면 3천만 원 끝이다. 이랬어요. 3천만 원 주고 네가 500만 원씩 6학기니까 5, 6, 30. 나머지는 네가 군대 갔다 와서 알아서 해. 군대가 정말 좋아요. 군대가 110만 원씩 18개월 동안 저금을 해. 자기 55만 원, 나라에서 55만 원, 110만 원씩 18개월 동안 적금을 넣어줘요. 그리고 제대는 최소 2천만 원 이상 나와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아들한테 야 너 30개월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욕을 바가지 먹었어. 30개월이면 한 4천 번 했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네. 저 어제 막내한테도 야 대학 먼저 가자, 군대 먼저 가자. 군대 가서 돈 벌고 가서 구독 갖고 너 차라리 학교 가라. 군대 가면 내가 정신 좀 차려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나 봐. 그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군대인 것 같아요. 돈 교육 진짜 어려운데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인생의 재무제표를 그려보게 해야 돼. 제 책에 이제 인생의 재무제표가 있거든요. 자산과 부채. 본인이 자산은 뭐예요? 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죠. 유형자산은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자격증이 있고 뭔가 스펙과 관련된 게 유형자산이거든요. 무형자산은 뭐예요?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에요. 솔루션을 만들어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무형자산이에요. 이 무형과 유형의 자산을 나눠보고 부채, 감정 부채도 있고 신뢰 부채도 있고 진짜 부채도 있겠죠. 이걸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봐서 내가 얼마나 부채를 갖고 있는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쉽지는 않죠. 저는 이제 수도 없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대학교 생활 동안에 다 쓰고 알아서 생활해 라고 했는데 애가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있어요. 3천만 원 갖고 택 뽑는 거예요. 아 이거 실수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제대하고 나서는 네가 돈 벌어서 다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들어간 건 어쨌든 다 돈 들어간 거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돈 벌어서 다녀 라고 이미 대발라가죠. 근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드머니 2천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쓸 것인지 본인이 등록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에 시드머니를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우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전조표, 현금흐름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삶을 한 번씩은 써보고 리밸런싱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마들이 먼저 해보셔요. 책에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사신 분들은 파일 있으시잖아요. 제가 따로 쓴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직접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엄마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는 가지가 있다. 뭘까요? 여러분 엄마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칭찬해 줘. 네? 지금 충분하다. 지금 출근하다. 지금 출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제가 30살 초반에 저희 제자를 만났는데 힘들었나 봐요. 회사 다니면서. 힘든 이야기 하길래 제가 마지막에 괜찮아. 좀 천천히 가도 돼. 괜찮아. 괜찮이 한 번 했는데 애가 막 웃는 거야. 닭똥 같은 걸 막 뚝뚝뚝 흘려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울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괜찮다고 얘기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괜찮다는 말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괜찮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냥 자기 힘들었던 게 딱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는 그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나 봐요. 저 잘 몰랐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주식회사 엄마의 경영권을 회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한테 아이의 경영권을 던져주세요. 물론 아이가 어리긴 하겠지만은 다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이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나다움을 가르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엄마다움이 있어요. 엄마는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엄마는 어떤 걸 좋아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엄마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와 우리 엄마 개멋있다 이거죠. 우리 엄마 진짜 대박이다. 엄마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었어? 우리 아빠가 이런 멋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 나 우리 엄마처럼 살래. 나 우리 아빠처럼 살래. 정말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엄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 비교, 기대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한테 투영이 돼요.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눈으로 배워요. 눈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자신의 의미, 재미, 머니를 찾아 살아갈 때 아이는 그것을 보고 저런 게 나다움이구나.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게 엄마다운 모습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름답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네. 변호사, 답답해 있는 변호사, 답답해 있는 명사인 대통령, 대통령답다,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멋져 보이니까 대통령답다라고 얘기해요. 변호사가 갖고 있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변호사가 너무 멋져 보이니까 변호사답다. 아름답다는 뭐예요? 답답해 아름은 명사죠.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너무 멋져 보이고 그 가치대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뭐예요? 나답다는 뜻이에요. 나답다. 언제가 나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본질과 속성과 신념에 따라서 나답게 멋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아이가 보고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아름답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경영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건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빼앗겨서 그냥 경영권이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아이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책을 읽네. 나는 게임을 해야지. 이거를 나을 거라고요. 게임도 하겠지만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죠. 나다운 엄마가 나다운 아이를 낳는다. 엄마의 엄마다움이 아빠의 아빠다움이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답게 만들어가요. 자, 요약입니다. 첫 번째, 나다움이 최고의 경쟁력인데 1등이 아니라 유니크한 아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유니크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동이 지식이에요. 실행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배워갈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질문을 만드는 아이로 답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저게 왜 그럴까? 왜? Y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증폭시킬 수 있는 아이로 그리고 실패의 근육을 키워 실행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통제를 제발 멈춰주세요. 야, 저 집애들 저렇게 됐다더라.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통제가 아니라 경영권을 하나씩 보내주고 창업이 아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엄마가 먼저 변하자. 그래서 나다운 엄마가 나다운 아이를 만든다. 자, 요거만 읽어볼게요. 네, 요거만. 자, 시작. 엄마가 먼저 변해라. 나다운 엄마가 나다운 아이를 만든다.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엄마다우면 비교당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박수 좀 돼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우리 아이만큼의 부유함이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 강사 소개도 안 했는데 먼저 마이크 지시고 딱 2시간.